네, 반갑습니다. 덕코트셀즈입니다. 지난 4월 3일인가 4월 4일 날 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인사드리고, 오늘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7일 새벽 4시 44분이거든요. 4444네. 한 13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의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뭐 마지막 영상 때 이야기 드린 대로 브라질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인사드릴지 모르겠다. 아마존까지 이제 쭉 올라갈 건데 언제 인사드릴지 모르겠고, 생존 신고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일요일날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생존 신고를 했고, 도코트셀 진짜 오랜만에 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한 2주 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브라질 진짜 서부 지역 그리고 아마존 지역을 관통하면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한 4,000km 정도 이상을 운전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BR319라고 해서 남미에서는 죽음의 그 도로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한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렸는데, 진흙탕길 막 오프로드가 한 450k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아마 한국인 중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이 길은 정말 그 뭐랄까, 외국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외국 차 남바가 있는 그런 차들을 제가 보는데 한 대도 못 봤어요, 이틀 동안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전혀 안 가는 곳이고, 나중에 알았지만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하기도 하고, 강도도 나타나고. 왜냐면은 이제 아마존 정글을 이렇게 관통하는 진흙탕길이거든요. 진흙탕하고 뭐 그 뭐야, 흙으로 돼 있고 막 자갈로 돼 있고 막 이래서 이틀 동안 운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막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웬만해서는 밤에 운전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450km를 하루에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틀 동안 달렸어요. 중간에 새벽까지 잠을 또 자기도 했고, 제가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달리다 보니까, 달리고 나니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골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거의 뭐랄까, 제 차가 이제 그 프리우스잖아요. 일단 일반적인 그 세단 차량이다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차들이 다니냐면 사륜구동에 막 그 바퀴 엄청나게 크고 막 쇼바 올린 그런 차량들이 달리는 곳인데, 그 중간중간에 트럭들이 진흙탕에 미끄러져가지고 엎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 그 도와달라고 막 진짜 죽음의 도로인데, 거기를 관통해서 여기 마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마존 강에서 최상류에 있어요. 상류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인구가 200만 명 되고, 삼성, 현대, LG가 공장이 있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폭스콘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글에다가 세운 커다란 도시예요. 도로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곳에 왔고요. 무사히 잘 와서 라이브 때 처음 인사를 드렸고, 라이브를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오늘 도커스절제는 라이브 때 했던 이야기들을 좀 간추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라이브 때 많이 했고, 또 막판에는 이제 증시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해서,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매크로적으로 많은 일도 있었고, 뭐 선거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해요.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는데, 영상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진짜 미친듯이 질주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밤이 오기 전에 그 숙소로 들어가서 또 쉬고, 또 아침에 7시 8시 되면은 또 아침 먹고 또 질주하고, 그런 생활을 한 열흘 넘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진짜 와, 모든 사람이 말린 코스였거든요. 외국인들도 말리고, 당연히 브라질 사람들도 말리고, 위험하다, 우기라서 힘들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하나의 어드벤처죠. 아직까지도 제가 이 나이 들어서 어드벤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뭔가 이번 4년 세계 여행이 4년 차인데, 뭔가 성취감을 되게 오랜만에 많이 느꼈어. 와, 내가 드디어 해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말리는 이 코스를 제가 성공을, 뭔가 약간 등반을 했다고 한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도커트차이지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바랄게요. 일단 브라질에 왔으니까 요 옷을 샀어요. 요 옷은 브라질 축구대표팀 옷이잖아요. 제가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정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인터넷도 안 터지고
길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배 타고 들어가고 뭐 도로 그 안에 있는 또 도로 이렇게 도로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정글로 들어가서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정글 체험을 하게 될 건데 거기 가게 되면은 긴팔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왜냐면 모기를 한 5일 동안 한 200~300 맞을 거예요. 뜯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긴팔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제가 긴팔이 뭐 남방 같은 거 셔츠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밝은 톤의 이런 옷을 긴팔을 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랑 다른 거 하나 샀거든요. 어쨌든 그 정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팔로우업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흘 만에 열흘 동안에 2주 동안에 어드벤처가 끝나고 또 다음 어드벤처 4박 5일짜리 어드벤처를 시작하기 전에 독충과 아나콘다와 제기어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샌드플라이와 막 모기들 뭐 엄청난 곤충들이 또 확 엄청나게 달려든대요. 모기 퇴치제 같은 거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 듣는다고 하는 거기 가기 전에 시장 팔로우 한번 하나 드리고 5일 뒤에 아마 인사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쟁 관련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제가 2주 동안 그 독거 투자일지를 촬영을 못했지만 단톡방 회원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저녁마다 이제 인터넷 터진 곳에서 소통을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찻잔 속의 놀풍이다. 누구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었었고 정말 많은 미디어들 월가 전문가들이 전쟁 확전에 대해서 계속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그렇지만 지금 4월 중순인데 4월 중순까지 뭐 엄청난 일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뭐 큰 영향이 없었었고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전쟁의 추이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확전이 될랑말랑하는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뉴스가 아니라 유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야말로 정말 전 세계에 가장 정제된 뉴스들이 그리고 가장 비싼 정보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트레이딩 그쪽 시장이거든요. 뭐 CNN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한국 언론들 이런 쪽들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정보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 이것도 결국에는 돈이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비즈니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보시면서 뭔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굉장히 선정적인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유가 보시라. 유가가 제일 빠르다.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가 추이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원유 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장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개인이 아니고 고래들, 큰 기관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선별된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올라온 거는 사실은 전쟁 막 얘기 막 나오고 이스라엘 뭐 이란 뭐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이 뭐 대사관 폭파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유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반등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 미사일만 주고받은 거 이후부터는 유가가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막 올라가지 않더라고. 87불까지 올라갔었나? 85불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2불 정도밖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시장은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저도 사실은 저희 단톡방에다가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꼬장 부린 거다. 미국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하마스를 색출하기 위해서 막 동굴로 막 들어가고 동굴에다가 뭐 거품 같은 거 뭐 터트려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다 사살을 하려고 그러고 막 뭐 그런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사실 7개월 동안 이 게릴라전을 이스라엘은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했는데 이걸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물론 하마스가 훨씬 많이 죽었지만 어린이들, 민간인들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한테 더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이 공격이 시작된 거고 이란도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이란이 미사일이랑 드론 같은 거 보냈을 때 단톡방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별거 아니다. 이란이 진짜 맘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다면은 진짜 어마어마시한 막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군대를 파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텐데 드론 한 170개 보내고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보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드론이 전면적이거나 굉장히 엄청나게 위협적인 막 이런 공격은 아니거든요. 진짜 위협적인 공격은 그게 아니지. 게다가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한 시속 800km, 900km 정도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유럽, 뭐 미국 이런 데 갔을 때 타는 비행기가 한 900km 정도, 시속 900km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일반적인 민항기가 가는 속도랑 비슷한 정도의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격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막 초음속 엄청나게 빠른 마하 3짜리 막 이런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격추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을 보내기 전에 생각을 하죠. 이게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도를 보냈는데 이게 다 격추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당연히 하죠. 전력에 대한 비교를 다 하죠. 그리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그 중간에 있는 나라 시리아 쪽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란은 제스처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진짜 엄청나게 참은 거예요. 엄청나게 참은 거고, 엄청나게 참은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확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반격을 한 이유는 당연히 자국 영토에 준하는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는데 당연히 뭔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심하겠어요. 왜 강하게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란이 공격하고 나서 복수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확전을 원치를 않는 거야. 어떤 전문가분이 이란이 진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에다 무기를 뭐 퍼부은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니죠. 전쟁을 한다면은 드론 몇 개랑 그거는 아닌 거지. 더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죠. 이란이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무기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정말 맘먹었다면 더 심한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전을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든이죠. 바이든. 만약 확전이 되는 순간 에너지 가격 튀거든요. 튀게 되면은 바이든이 지금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선 여부인데 재선을 못하죠. 재선 날아가는 거예요. 확전되는 순간. 유가는 지금 85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불 당에 넘어가고 95불까지도 저는 열어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이 전쟁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한테 엄청나게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이란한테 야, 너 공격하지 마라. 제대로 된 공격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이번에 참으면은 우리가 너네들한테 뭔가 금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해지해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혜택을 주거나 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이유는 그런 이란과 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꼬장을 부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반격을 심하게 한다면, 사실 지금 모두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 꼬장을 부리고 계속 도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란 뒤에는 누가 있냐면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있는데 이 둘은 확전을 원해. 왜냐면 미국이랑 유럽이 계속해서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소진하길 바래요. 왜냐면 나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전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미국이 계속해서 이쪽에다가 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소모를 시켜야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힘 빼기 전략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란은 미국하고 이렇게 맞다이 까는 거를 원치를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러시아랑 중국이 부추긴다면 그럼 이번 전쟁이 조금 확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지금 뷰를 조금 바꾼 거예요. 확전 가능성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 확전되지 않을 가능성 70%.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85불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저는 찻잔 속의 돌풍, 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좀 유심히 보되 전쟁이 그 불확실성이란 게 있고 또 갑작스럽게 막 터지는 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한국말을 계속 까먹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와 씨가 한 10분 이상 동안 막 헛소리를 막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간에 전쟁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전 마지막 노코트 일지 제목이 뭐였냐면 이러다가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장중에 1,400원 한번 찍었긴 찍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1,490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쟁 때문에 올라온 게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좀 더 세게 간다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죠. 왜냐면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유가만 오른 게 아니고 뭐 상품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 다 물가를 이제 다 터치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다 터치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대부분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유가 상승이 전방적으로 산업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는데 지금 달러 환율이 1,392원 이렇게 돼 있네요. 유가는 지금 85.28달러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튀어오른 부분들은 차익실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좀 롱텀하게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궁극적인 뷰는 1,400원대를 올라가는 거는 그 상업용 부동산 그런 부분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확전은 저는 뭐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전이 된다면 이게 또 더 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의 경제 경쟁력이라는 게 중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이 세대 교체 실패했어요. 뭐냐면 제조업에서 그 위에 서비스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금융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쪽으로 못 올라가고 제조업에서 지금 끝나버렸어요. 제조업에서 왜 끝나버렸냐면 중국이 전방적으로 모든 산업군들을 한국을 따라잡기 시작을 하고 일부가 아니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을 넘어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발목을 잡힌 거죠. 그동안 20년 넘게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먹었죠. 그러니까 꿀을 빨았죠. 꿀을 빨았다가 이제는 다 토해내게 된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대중국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어요.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보다도 더 선진국인 부분들이 많았었고 유럽이 중국한테 팔 게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중남미 쪽에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노예들 착취해가지고 금이랑 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다 중국한테 보낸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무슨 뭐 자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데 유럽은 중국에다 팔 게 없어. 그래서 원래부터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앞선 문명이었고 유럽에 비해서도 선진국이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게 유럽이 역전시켰죠. 역전시키고 최근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 1800년 후반 1900년대 이때는 정말 중국 역사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단 공산주의를 택한 것부터가 잘못이긴 했고 그 전에 왕정도 굉장히 잘못했고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거기도 실기를 좀 많이 했죠. 정책적으로 보면 중국의 나라가 라이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헤게모니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적인 헤게모니는 이미 거의 차지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아시아 쪽에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까지도 영향력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중남미 쪽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중국의 힘을 여기서 느낍니다. 중국 식당, 중국 뭐 가게 이렇게 돌고 있는 물류들 보면은 한자도 써 있고 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이거는 중국 거라서 품질이 좋아라는 얘기도 들었을 정도예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하겠지만 이미지가 자국에서 만든 것보다는 중국에서 만든 게 더 낫다고 보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만든 모델 Y보다 중국에서 만든 모델 Y가 더 품질이 좋다는 거는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1,400원대의 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 지금
1,400원 타치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성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1,400원대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50원대 모든 재산들을 다 달러로 바꿨거든요. 원화에서 달러로 집한돈, 차판돈, 또 퇴직금 이런 것들 다 이제 컨버트를 했는데 그 뒤로는 한 2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앉아서 굉장히 솔리드한 그런 수익이 난 거라고 보고 있는데 1,400원대 올라가게 되면 또 못해도 한 10% 정도 더 업 되는 거고 또 제가 늘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1,300원대 이하, 그러니까 1,200원대의 달러 원 환율일 때는 무조건 달러 사라 말씀드렸고 지금 그 대부분 작년에 보면은 SBB 사태 이후부터 그때 1,400원대 한번 찍었잖아요. 그 이벤트성이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1,300원대 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는 깔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솔리드한 수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되게 이벤트성으로 올라간 거는 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솔리드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들이 많이 올랐죠.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 뭐냐면